자, 오늘부터 이제 조문 판례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조문 판례 특강인지 뭐 아무튼 조문 판례 이거 수업이 작년보다는 좀 일찍 깔렸어요. 저는 어떤 강의를 언제 할까 이런 거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않아요. 학원 측에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거 수요 파악을 해서 요 정도 타이밍에 어떤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 갖고 하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근데 작년보다는 올해 이 강의가 좀 빨리 걸렸어요. 그 얘기가 좀 작년에 이 강의를 찾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좀 빨리 깔았다 뭐 그러는데, 이 조문 판례 강의를 재작년에 개설을 했을 때 이거는 완전 막판 정리용으로 개설을 한 거예요. 지금도 뭐 4회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막판 정리용 강의를 지금 7월 말에 시작을 한다는 건 좀 이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염려가 조금 되는 게, 이게 상법 공부가 그 상당 정도 돼 있으신 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직 그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은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진행도 다른 강의보다 조금 빠르게 할 거고, 그리고 그냥 키워드 정도만 탁탁 짚고 넘어가지 뭐 부연 설명 같은 걸 길게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공부가 돼 있으신 분이 들으시면은 뭐 괜찮죠. 뭐 지루한 느낌도 없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상법 전체를 다 정리할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좀 공부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요번에 책이 보니까 책이 잘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제가 뭐 직접 만들지 않고 출판사에서 작업을 했죠. 그 로이어스 교수진 공편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란 거죠. 근데 보니까 작년 거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 했다고 말을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조문이랑 판례랑 기출 지문이랑 조문 해설이잖아요. 여기에서 저자의 주관이 들어갈 부분은 조문 해설밖에 없어요. 나머지は뭐 다 그냥 긁어붙이는 거죠. 뭐 조문 판례 다 긁어붙이는 거지 뭐. 기출 지문도 긁어붙이는 거고. 근데 이 조문 해설 부분이 제가 직접 작업은 안 했지만 제가 갖고 있던 그 기본서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 요약해서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보니까 작년 거보다 책이 좀 괜찮아요. 저 책 구성을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조문 해설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 지문이랑 판례가 있는데 새롭게 들어간 거는 이제 조문 해설 부분이에요. 조문 해설이 요약을 잘 해놨더라고요.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책 공부하실 때는 이제 이거를 그냥 다 읽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조문 해설까지. 기출 지문 이거는 이제 선택형 지문인데 선택형 문제집으로 따로 공부를 하신 분은 이건 굳이 안 보셔도 되겠죠. 근데 선택형 문제집이 너무 많거나 그래갖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요거까지 같이 봐주시면은 뭐 선택형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거고요. 지식 플러스라고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괜찮은 내용이긴 한데 좀 그래요. 좀 너무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그건 좀 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업 진행은 재작년에 이걸 해보니까 제가 좀 강의를 꼼꼼하게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했더니
한 6회차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너 좀 너무 길다. 막판 정리용인데.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이번엔 좀 빼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조문을 읽는데 우리가 조문 특강이니까 조문을 안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조문을 읽는데 거의 다 읽어요. 거의 다 읽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가 그 기본 강의에서도 안 다루던 내용까지도 다 읽었어요. 그때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안 읽으면 언제 읽을 거냐. 지금 조문 강의 하는 건데 그래도 조문은 그래도 꼼꼼하게 읽어봐야지. 그런 취지였고, 그리고 또 요번 수업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이 강의는 복습도 하지 말고 예습도 해오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세요. 이 시간에 끝낸다. 방금 전에 조문 해설까지 다 읽어보길 권해드린다고 하면서 이 시간에 끝낸다 그러면 조문 해설까지 다 읽어줄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복습을 하긴 하셔야 될 텐데 이 강의를 기초 삼아서 복습하는 거를 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 시간에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 시간에 외우기까지 암기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은 근데 좀 설렁설렁 하는 방향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이건 다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그 조문 안 읽고 다 읽다가 뭐 어쩌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요번에 올해는 그 출제가 잘 안 되는 조문은 그냥 건너뛰고 가려고 해요. 기본 강의에서도 안 한 거를 뭐 지금 조문 강의에서 막판 정리 강의에서 새롭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없는 건 좀 버리고 가야죠.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닌데. 그래서 조문도 좀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지문 이것도 선별하는 기준은 우선은 다 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 건너뛰고 갈 것들이 뭐냐면 조문 내용이 그대로 지문화되어 있는 거 이거는 그냥 건너뛸 거예요. 그리고 판례 내용이 그대로 지문화되어 있는 거 이거는 판례를 보든가 기출 지문을 보든가 둘 중에 하나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너무 장황하게 써 있으면 기출 지문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판례를 보고 기출 지문은 건너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출 지문 내용은 사실 다 다루는 거예요. 내용은 기출 지문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지만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처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업은 여기서 듣고 끝낸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복습보다는 여기서 그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작년에 서두에 이 강의는 오디오북이라고 생각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이 이 듣고 깜짝 놀랐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오디오북이면 책 읽어주겠다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그걸 왜 그런 강의를 왜 듣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읽어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라고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시작을 할게요. 자 하나하나 보죠. 2조부터 볼까요? 1조 건너뛰고 2조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본법을 적용한다. 자 공법인의 상행위에도 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법인이 이런 경우죠.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하는 거 공권력의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조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상법은 일방적 상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쌍방적 상행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쌍방적 상행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있죠.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상사 유치권과 상사 매매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상인 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 자 당연상인의 개념 나왔어요. 자 개념 요소 자기 명의하고 상행이죠.
상행위 두 가지가 개념 요소예요. 당연상인의 개념 요소. 근데 이 상행위는 어떤 상행위를 말하죠? 46조 각호의 행위죠. 46조 각호의 행위를 하면 항상 상행이냐? 그건 아니죠.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돼요. 영업성이 있어야 돼. 이 영업성의 개념 요소는 또 뭘로 나뉘어져요? 영리성과 계속성, 반복성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 반복했을 때 그때 당연상인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 요건을 갖춰도 상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그게 언제냐? 기업성이 없을 때. 기업성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성이 없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 자, 4조 자기 명의로 상행을 한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는 46조 각호행위를 상행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46조를 보시죠. 46조를 보시면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이라 한다. 봐요. 영업으로 하는 46조 각호행위를 상행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상행위가 항상 46조 각호행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요 뒤에 단서의 부분에 해당하는 게 기업성이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요거에 해당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를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기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여기서 요 단서에 나오는 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거를 월급쟁이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얼핏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월급을 받을 목적으로 어디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제조 행위하고 노무 제공 행위하고 이거는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당연히 상인이 아니지.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장에서 인형 받아다가 인형에 눈깔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인형 하나당 뭐 예를 들어서 100원씩 받고 눈깔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기 단서에 해당하는 이런 거예요. 지나친 영세성으로 인해서 상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각호의 행위는 별로 볼 게 없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다음에 기출 지문 한번 보실까요?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운송업을 여기하는 17세의 고등학생은 상인이다. 어때요? 자, 맞는 지문이에요. 상인이 되기 위해서 행위 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요걸 보면 자기 명의로 했죠. 자기 명의로 요 행위를 해야 돼요. 46조 각호의 운송업은 46조 각호의 행위에 들어가요. 46조 각호의 행위를 우리가 다 외우지 않았는데 운송업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알죠? 우리 상행이 각칙에 나오는 것들 있죠. 운송업, 운송주선업, 무슨 뭐 대리상, 중개인, 뭐 어쩌고 저쩌고들 그런 것들은 다 상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송업을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46조 각호의 행위에 들어가요. 그리고 운송업을 영위한다 그랬으니까 영리성도 갖는 거죠. 그리고 기업성 여기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상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이걸 했을 때도 상인이 되느냐? 여기에 이제 이 지문의 포인트는 있는 거죠. 근데 행위 능력은 상인이 당연 상인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5조 보시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자, 이게 설비 상인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환과 같다 이렇게 나오죠. 요건 민사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민사회사 1항부터 보실까요? 설비 상인 여기에는 지금 자기 명의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자기 명의 그런 얘기 나오지 않는데 설비 상인도 자기 명의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조문에는 안 나오지만 교과서 보면 다 자기 명의로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여기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상행위는 46조 각호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46조 각호의 행위. 그래서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해야 돼. 이외의 행위. 설비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업성은 있어야 되느냐? 영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안 나오죠. 근데 영업성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해석상 영업성도 이것도 당연히 인정이 돼요. 그럼 뭐 영리성, 계속성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 다른 점. 의제상인이 당연상인하고 다른 점. 우선 행위가 당연상인은 자심주적 각호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자심주적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의제상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인적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상인적 설비와 방법에 의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철성 교수님 책에 보면은 상인적 설비는 상인적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상인적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상인적 방법이라는 건 뭐냐? 당연상인이 영업을 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상인이 영업을 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은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점포, 여기 상인적 설비 나오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점포 같은 걸 두고, 점포나 사무실 같은 거 이런 걸 두고 상업 사용인을 고용하고, 상업 사용인뿐만 아니라 뭐 기술적 보조도 다 포함이 되는 얘기겠죠. 사용인을 고용하고 장부 같은 것도 두고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방법이 상인적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상인은 보통 이렇게 하잖아. 편의점을 생각해봐요. 편의점 점포 하나 두고 거기다가 편의점 알바생 하나 두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물건 팔고 어쩌고 하실 때 장부 할 거고 편의점 광고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상인적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설비 상인에서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예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환과 같다. 이거 민사회사를 얘기한다 그랬죠. 회사는 상사회사와 민사회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사회사는 영업으로 46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고 민사회사는 그 이외의 행위를 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상사회사, 민사회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구별하는 실익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둘 다 상법이 적용된다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 판례 거기 조문 해설에 3번 보시면 판례에서 나오죠. 변호사의 경우에 상인인가? 여기 이제 판례가 있어요. 법무사가 상인인가? 또 있어. 법무사가 상인인가? 변호사가 상인인가? 이게 다 판례가 있는데 그게 변호사가 상호 등기를 청구한 거예요. 상호 등기. 근데 상호라는 거는 상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데서 사용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만 상호를 등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등기소에서 변호사의 상호 등기 청구를 각하했어요. 너는 상인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복해갖고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변호사가. 그랬더니 판례가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래. 변호사는 우선 당연상인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당연상인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뭐부터 봐야 돼요?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 거 볼 거고 46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걸 봐야죠. 46조 각호에 법률 서비스 제공 이런 게 있나를 찾아봐야죠. 근데 보시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상인은 아니에요. 의제상인에 해당하는 걸 봐야 돼요. 의제상인. 왜냐하면 변호사도 자기 명의로 뭔가를 해요. 자기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그리고 영업성을 가지죠. 이 영업성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요소는 이 영리성이에요. 영리성이라는 거는 돈 벌 목적으로 뭘 한다는 거지. 변호사도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리성을 갖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제적 실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가 그렇게 봤다라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 실질로 보면 돈 벌려고 뭘 하니까 영리성을 갖죠. 계속 반복하잖아. 사무실 두고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상인적 방법으로 뭘 하죠. 변호사도 사무실 둬요. 사무실 두고 직원들 고용하잖아요. 여직원도 있고 사무장도 있고. 그 다음에 장부 작성 당연히 하죠. 그리고 광고. 교대 앞에 가보세요. 거기 교대 지하철역에 무슨 법률사무소 무슨 법이 광고 많이 한다고. 광고도 하죠. 그러면 상인적 방법으로 뭘 하고 있으니까 설비상인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판례는 아니래요. 고도의 공공성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요. 변호사는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 얘기에. 영리를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돈 벌 목적으로 뭐 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려고 뭐 하는 걸 왜 나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돈 열심히 버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부가가치 많이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부가가치 많이 생산하는 거고 훌륭한 사람이지 왜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판례는 그러면 변호사가 받는 돈은 뭐냐? 공익적인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그냥 부산물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현실에 맞지 않는 거죠. 어쨌든 판례는 변호사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공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인 여부의 판단 방법 이렇게 나오죠. 상인 여부의 판단 방법. 이거 송영열 교수님 책에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져요. 회계사 시험에서는 우리 여기 2페이지 기출지문에서 본 것처럼 요런 간략한 사례를 놓고 얘가 상인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별로 나오진 않아.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상인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 첫 번째 뭘 따져야 되냐면 회사인지를 먼저 따져야 돼요. 회사인지.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에요. 회사는 46조 각호의 행위를 하면은 상사회사, 그 외의 행위를 하면 민사회사 이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상인인지를 따져야 돼요. 당연상인을 따지는 순서는 요걸 먼저 따져야 되겠죠. 요게 확실하니까 46조 각호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 요걸 따져야 되죠. 46조 각호의 행위라면 바로 상인이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되죠. 영업으로 하는가를 따져야 돼요. 돈 벌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하느냐 이걸 따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46조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설비 상인에 해당하는가 이걸 따져줘야죠. 이런 식으로 요 순서로 따져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너뛰시고 구조 보실까요?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소상인 규모가 너무 작아갖고 기업성이 있긴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갖고 기업성이 조금 티미하다는 게 티미하다. 그래갖고 상법 규정에 뭔가 좀 돈도 좀 들고 하는 기업의 설비에 관한 규정들. 기업의 설비에 관한 기업성이 티미하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에 관한 규정 몇 가지를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상인이에요. 그래서 배제되는 게 이제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요게 네 가지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는 거죠. 요 네 가지만 배제되지 다른 규정은 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소상인이 뭐냐? 그 시행령까지 보셔야 돼요. 그 밑에 거. 소상인은 자본 금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본 금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자본 금액은 우리가 회사법에서 말한 그 자본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본 금액이라는 거는 미천이 되는 자산의 총액을 말하면 돼요. 미천이 되는 자산 총액. 그러니까 이 상인의 자산 총액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산 총액. 근데 1,0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포장마차 정도 될까? 포장마차는 할 수 있을까? 포장마차도 못할 것 같은데 1,000만 원 갖고는. 그래서 자본금은 개념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본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상인이에요. 회사가 아닌 자만 소상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기업으로서의 실체가 분명해요. 기업으로서의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기업으로서의 실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기업 설비에 관한 규정들이 다 적용이 돼. 취지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출제가 되는 거는 회사를 그러니까 자본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회사는 상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소상인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틀린 질문으로 출제되고 이렇게 하죠. 출제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용이 배제되는 거 네 가지 요거 외우세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네 가지다라는 거. 자, 기출지문을 보시죠. 소상인은 회사를 포함하여 자본금액이 1,000만 원 미달하는 상인을 말하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틀렸죠. 뒷부분은 맞는데 회사를 포함하여 요 부분이 틀렸죠. 회사는 아무리 자본금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소상인이 아니다라는 거. 소상인에 대응하는 개념을 완전상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교수님들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라서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네 가지. 기업 설비에 관한 규정 네 가지. 요거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다음에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 요건 중요해요. 요거는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
상인 자격을 언제 취득하느냐? 영업행위를 개시했을 때 취득하죠. 근데 영업행위를 개시했을 때 언제를 말하는 거냐? 영업이 되는, 영업으로 하는 행위, 영업적 상행위, 그거를 개시했을 때 이거야뭐 당연히 상인 되는 거지. 근데 상인 자격의 취득은 그거보다 좀 그 취득 시기는 좀 앞당겨지죠. 언제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했을 때 벌써 상인 자격에 취득한다는 걸로 본다. 취득하는 걸로 본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행위의 성질로 봤을 때,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할 때 그러한 행위를 하면은 영업 준비 행위를 한 걸로 봐서 그때부터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걸로 보겠다. 판례는 그렇게 보죠. 뭐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학설은 알 필요 없어요. 통설 판례가 요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행위의 성질로 봤을 때 영업 의사를 인식 가능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의 성질로 봤을 때. 그럼 행위의 성질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새우깡 뭐 과자를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을 산다. 진열장은 원래 가정집에서는 안 쓰잖아요. 편의점 하는 사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여기다가 뭐 새우깡 같은 거 이렇게 진열하잖아요. 요걸 집에서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 편의점 하는 사람이나 쓰지. 슈퍼마켓 하거나. 요거를 사는 행위를 하면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제 편의점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죠. 영업 의사를. 이건 행위의 성질상 가능한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준비 행위 된다. 자, 그런데 행위의 성질로 봤을 때 기업 자금 차금 행위, 기업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 그 행위가 영업 준비 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자, 편의점을 하려고 해요. 편의점 개업 아직 시작을 안 했어. 근데 편의점 하려면 돈이 들잖아.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사고 해야 되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렸어. 근데 돈 빌리는 행위, 그 행위가 상행이냐? 그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상인 자격을 취득하느냐? 그 행위가 상행이고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영업 준비 행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거기 바로 상법이 적용될 거예요. 따라서 그 차용금에 대한 반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뭐 5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어때요? 편의점을 개업하기 위해서 개업 자금을 빌렸어요. 그 빌리는 행위.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해서 그 사람은 빌린 행위를 할 때부터 상인이 되느냐? 어떨 것 같아요? 요 기준에 따라서 보면 되지. 요 기준에 따라서 보면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만 봐갖고는 상대방이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돈을 빌리는데 애 병원비로 빌리는 건지 뭐 영업자금으로 빌리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 행위의 성질상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영업자금 차금 행위는 개업 준비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말을 했어. 야, 나 편의점 하는데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말을 해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개업 준비 행위에 한다고 봐요. 그래서 상법이 적용이 돼요. 개업 준비 행위는 당연히 보조적 상행이겠죠.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것도 판례가 있어요. 여기 나올 텐데 바로 안 보여갖고 제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마. 상업사용인 보시죠. 상업사용인 우리 상법에서 다루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이거는 명칭이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부분사용인이라고만 부를게요. 이건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강의하면서 그러면 쓰는 용어지. 그 답안지 이런 얘기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요 세 가지가 있죠. 지배인부터 보시죠.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1조, 이게 중요하죠. 지배인의 대리권. 1항,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요거와 관련된 지배권의 성질이 뭐죠? 두 가지죠. 지배권의 정형성,
포괄성 두 가지죠. 정형성이라는 거는 지배권의 범위가 딱 정형화돼 있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지배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정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성이라는 건 지배권의 범위가 되게 넓다라는 측면에서 요 규정은 포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행위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게 넓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포괄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만큼으로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정형성을 얘기하는 거죠. 2항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3항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3항은 어떤 성격을 하는 거죠? 불가제한성, 획일성이라고도 얘기하죠. 획일성 또는 불가제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제한성이라고 해서 지배권은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배권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 상인이 지배권을 주면서 제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걸 갖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가제한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지배인,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상인이 지배인을 여러 명 선임한다 라고 하면 개별 지배인들은 각자 완전한 지배권을 다 가져요. 그럼 공동지배인은 또 뭐냐? 공동지배인이라는 거는 지배인이 여러 명인데 걔네들이 공동으로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게 이제 공동지배인인 거죠. 근데 얘네들을 수인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으로 만들려면 상인이 그들을 공동지배인으로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특별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 명을 그냥 지배인으로 선임했다고 해서 공동지배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2항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공동지배인 제도는 능동대리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수동대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동지배인을 두는 이유는 지배권의 행사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지배권 남용을 막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배권의 남용이 발생하는 거는 능동대리뿐이야. 의사표시를 할 때만 지배권이 남용의 여지가 생기는 거라고. 수동대리라는 거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죠.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해왔을 때 이 의사표를 받는 거를 수동대리라고 한다고. 근데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지배인이 그 지배권을 남용할 여지가 없죠. 그냥 받기만 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기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조문 해설 부분 2번을 보시면은 포괄적 위임이 불가하다. 포괄적 위임이 안 된다. 이거 관련해서 올해 사례형에서 나왔죠. 물론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거지만 법리는 똑같아요. 공동지배인의 경우에도 지배인의 1인이 다른 공동지배인에게 자신의 지배권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공동지배권이라는 게 대리권 행사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대리권 남용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공동지배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지배인에게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 공동지배인으로 둔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분이 중요하죠. 등기된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거래한 경우, 등기가 됐건 안 됐건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거래를 했을 때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했어. 그러면 그 거래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무효죠. 무권대리에 해당하니까. 공동으로만 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했으니까 이건 무권대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행위는 무효예요. 하지만 이건 조금 써볼까요?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러면 제3자는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제3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가 있죠. 이거는 공동대표이사에서도 나가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추인하는 경우. 상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돼요. 공동지배인이 단독 행위한 건 원래 잘못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한 거지. 근데 상인이 행위를 봤더니 오 잘했다 야. 법률행위 의리하게 잘했네. 내가 추인할게. 그럼 유효가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표현지배인.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은 상인에게 귀속이 되죠. 세 번째, 등기하지 않은 경우.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공동지배인은 등기할 사항이에요. 근데 37조에 보면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공동지배인은 등기할 사항인데 이걸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자가 공동지배인이었기 때문에 그자가 한 단독 행위는 무효야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 행위가 유효화됨으로써 제3자가 보호돼요. 자, 제3자 보호. 행위를 유효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 이거는 이제 상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죠. 보통 공동 지배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상인에게 고용돼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위임계약이 고용돼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겠죠. 근데 고용돼 있는 사람이 단독 대표권이 없으면서 단독 대표 행위를 해서 그 거래가 무효화됐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그랬으면은 그건 불법 행위가 되는 거고 그 고용주인 상인은 사용자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저거는 뭐 공동 대표이사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 순서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3조 보실까요?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우선 35조부터 보시죠. 35조 한번 보실까요? (35조부터) 보라고 제가 써놨어요. 아, 35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 자, 본점에서 한 거는 지점에서도 등기해야 된대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자, 지배인의 등기 13조 보시죠.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인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방금 35조에서 본점에서 등기한 건 지점에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데 요 13조, 요건 특별한 규정에 해당이 되죠.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인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점에서만 지배인을 뒀으면은 그러니까 상인이 본점은 자기가 직접 경영하고 지점에서만 지배인을 둬야 되겠다. 그러면 지점에다가만 지배인 등기를 하면 된다. 이런 취지죠. 본점은 지배인이 운영하고 지점을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 그러면은 본점에다가만 지배인 등기를 하고 지점에다가는 지배인 등기 안 해도 돼요. 35조에 가 적용되지 않죠. 지배인의 경우에는. 그리고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의 변경도 같다. 그러니까 공동 지배인의 선임과 그 변경도 등기할 사항이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이 적용된 인과 공동 지배인이 등기할 사항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14조 표현 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표현 지배인과 관련해서 이건 뭐 표현 대표이사하고 법리가 거의 똑같으니까 그걸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게 거의 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유념하실 거는 이제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지배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문 해설 그 1번에 동그라미 3번 부분에 보시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여기 이제 판례가 어떤 게 나와요? 보험회사 영업소장. 보험회사의 영업소라는 데는 뭐 하는 데냐면 우선 영업소라는 데가 뭐 하는 데예요? 영업소라는 데는 회사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외적인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영의 기점을 회사 경영의 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이제 영업소라고. 근데 보험회사의 영업소라는 데는 뭐 하는 데냐면 거기는 그 보험 설계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데예요. 교육하고 휴식 취하고 이런 데라고. 거기에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대외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데가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업소정이라는 그 명칭을 쓰면서 거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의 효력이 보험회사에 귀속되느냐 이 문제가 된 건데 표현지배인 규정에 의해서 그 보험회사 영업소라는 데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죠.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에 한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좀 기억을 안 하셔도 돼.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직접 상대방에 한정된다라는 건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 어음수표의 경우에는 제3취득자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이게 뭔 얘기냐? 갑의 표현 지배인 X가 어음 발행 행위를 했어요. 어음 발행 행위는 을한테 했지, 을한테. 표현 지배인은 직접 거래 상대방은 을이에요. 근데 이게 어음이 전전 육통돼 갖고 병정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정이 이제 갑한테 어음금 지급 청구를 하는 거죠. 어음금 지급 청구를 하는데 갑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나는 X라는 사람한테 대리권 수여한 적이 없다. 그거 무권 대리다. 그러니까 이거 무효다. 어음 발행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겠지. 그때 얘는 뭘 주장을 해야 되겠어요? 표현 지배인이 성립했으니까 그 행위, 어음 발행의 행위는 어음 발행의 효력은 갑 너한테 귀속돼. 이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표현 대리의 표현 지배인의 요건들을 다 주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주장을 할 때 뭐 이 X 얘가 뭐 외관이 존재했고 네가 외관을 부여했고 제3자는 선이다. 이걸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제3자의 범위에서 어음수표 행위를 할 때는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표현 지배인과 거래를 한 직접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X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거, X가 지배인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선이 이거 중과실이 없었다면 표현 지배인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얘하고 직접 거래를 안 했는데도 정은 X하고 거래를 안 했는데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제3취득자 포함설이 통설 판례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기출지문 보시면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 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지배인의 경우에도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지배권 남용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지배권 남용 이론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 대표권 남용 이론 있죠? 그거랑 똑같아. 지배권의 남용 이론 그거랑 똑같고 그리고 요 얘기는 우리 그 회사법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표현 대표이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권 남용 이론은 거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 그때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15조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그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부분 사용인. 그 다음에 11조 3항의 규정은 전하의 경우에 준용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 준용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사용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요 조문 해설 2번 부분이 나와요. 지배인과의 차이점. 요게 제일 중요해요. 부분 사용인과 지배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리권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는 거죠.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지배인의 경우에는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행위는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부분 사용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 특정한 사항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있다. 그리고 재판상 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재판상 행위. 지배인의 경우에는 재판상, 재판 외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분 사용인의 경우에는 재판상 행위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배인이 선임이 가능하다. 지배인이 선임할 수 있을까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나? 그건 안 돼요. 그건 못해.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어요. 자기하고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배인이 부분 사용인을 선임할 수는 있어요. 부분 사용인은 자기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이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 아까 지배인의 등기, 이거는 13조에서 지배인 선임하거나 변경되면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부분사용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 자, 이 차이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공통점도 중요해요. 공통점은 부분사용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종류나 사항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리권의 범위가 정형성과 포괄성을 갖는다는 거. 대리권이 정형성과 포괄성을 갖는다는 거. 그 부분 공통점이에요. 자, 우리 상법에서 우리 상업사용인 배우잖아요. 얘네들 대리권의 범위가 정형화돼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야. 왜냐하면 자, 우선 근본적으로 상업사용인이라는 건 뭐예요? 상업사용인의 개념 요소를 보면 종속성과 대리권, 요게 있다고요. 종속성과 대리권. 그러니까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갖고 그의 대외적 거래 행위를 대리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성이 있어야 되고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리인이야, 상업사용인은. 지배인도 지금 대리인이고 부분사용인도 대리인이고 다 대리인이잖아요. 근데 대리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충분히 다 있어요. 민법의 규정이 있다고. 근데 상법에서 대리인의 규정을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취지가 뭐겠냐고. 이 취지가 뭐냐면 대리권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둔 거란 말이에요. 지배인 부분사용 규정을 둔 게 대리권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둔 거라고. 그러면 대리권 정형화는 왜 필요한 거야? 이거는 거래의 신속화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대리권을 정형화시켜 놓으면 거래 상대방이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대리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조사를 안 해봐도 돼. 지배인인가만 확인하면 얘는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을 할 권한이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부분사용인이다, 영업팀장입니다, 뭐 판매팀장이다, 판매에 관한 권한이 다 있겠군, 이걸 하고 그냥 거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거래가 신속하고 안전하죠.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다면 대리권의 범위까지 다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면은 대리권 수요뿐만 아니라 대리권 범위를 어떻게 할 건까지도 본인이 다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번거로운데 상사거래는 좀 신속하고 안전해야 되니까 정형화시킨 거라고. 그래서 이 정형화돼 있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같이 공부를 해두시라. 그 다음에 16조 볼까요?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은 점주가, 그러니까 상인이, 영업주가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아요. 지배인이나 그 부분 사용인, 얘네들은 영업주가 대리권을 수여를 하죠. 대리권 범위를 정해서 수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부분사인으로 선임하고 이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대리인이라고 대리권 수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분사용인의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가 없어요. 대리권 수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으로 의제를 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의제를 하느냐?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점포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외관만 보고 이 외관을 근거로 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을 의제 상업 사용인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14조 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4조 2항.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준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이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대리인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경업피지 의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2항 상업사용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3항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항 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고하거나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고하면 소멸한다. 경업피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법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1항 보시면은 앞부분은 협의의 경업금지 의무고 뒷부분은 겸직금지 의무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뒷부분에 있어요. 우리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우리 상법에 많이 나와요. 우선 상업사용인 나오죠. 상업사용인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죠? 경업피지 의무 부담하는 자. 그 다음에 대리상 나와요. 대리상. 그 다음에 각종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자. 각종 회사의 업무 집행 사원들. 그러니까 한 명 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고요. 합자 회사의 경우에는 무한 책임 사원. 그 다음에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에는 업무 집행 사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얘네들 다 경업피지 의무 부담을 하죠. 한 명 회사의 경우에는 사원, 합자에서는 무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회사에서는 업무집행 사원,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는 이사, 얘네들이 경업피지 의무를 다 부담을 한다고요.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얘네들밖에 없어요. 뭐 중개인, 위탁매매 이런 사람들 경업피지 의무 부담하지 않아요. 얘네들 그 각종 회사의 업무 집행을 하는 사원이랑 대리상만 있다. 그리고 상업사용인. 물론 얘는 이제 메이저에 있는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 중에서 메이저에 있는 사람만 제가 쓴 거예요. 마이너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이너에서 경업피지 의무 부담하는 사람 누가 있냐면 영업양도인. 얘도 경업피지 의무 부담을 해요. 이따가 볼 거야. 그 다음에 익명조합에서 영업자. 익명조합에서의 영업자. 그 다음에 가맹업에서 가맹상. 얘네들 다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을 한다고요. 근데 왜 얘네들은 메이저에 있고 얘네들은 마이너에 있을까요? 얘네들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개입권이 인정이 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개입권이 인정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10년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20년 범위 내에서 영업 양도인은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을 하죠. 하지만 개입권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요거 이제 조문에 있죠. 이 조문에 있어요.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익명종합의 영업자. 얘는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는데 해석상 인정이 돼요. 해석상. 그리고 가맹업자에서 이 가맹상 얘도 이제 경업금지 의무 있는데 이따 볼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 얘네들이랑 좀 달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뭐 다른 회사의 뭐 이사 뭐 이런 게 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가맹상이 있으면 가맹상이 아니라 가맹업자지. 가맹업자. 가맹상이 있으면 그 주변에다가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가맹상을 두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얘네들은 다 개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특히 영업 양도인 얘한테 개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얘네들은 다 개입권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도 조금 달라. 상업사용인하고 얘네들하고 조금 달라.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겸직금지 의무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겸직금지 의무. 그게 이제 그 조문 해설 동그라미 2번 부분에 나와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선 조문을 보시면 그 17조 1항 뒷부분 보시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이제 경업금지 의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겸직금지 의무를 설명하는 건데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땡땡땡 기타 등등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회사야. 회사에. 그러니까 상업사용인은 그러니까 얘네들 대리상과 뭐 이사 등 이건 그냥 이사 등이라고 부를게요.
대리상가 이사 등의 겸직금지 의무에서는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기타 등등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상업사용인의 경우에는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든 이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든 다른 회사의 이사 등이 되지 못해요. 그렇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한테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회사와의 이익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데 중점이 있어요. 근데 상업사용인에게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회사와의 이익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 책에 보면 정력을 집중할 의무를 부과했다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기에 더 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라라는 취지, 열심히 하라라는 취지에 더 그 포인트가 있어서 얘한테는 동종 영업이든 이종 영업이든 다른 회사의 그 상업사용이 되지 못한다. 이사 등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종 영업으로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 대리상가 이사 등은 겸직금지 의무에서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라고만 나와요. 근데 얘는 이사 무한 책임 사원뿐만 아니라 상업 사용인도 되지 못해. 상업 사용인도 되지 못한다는 거. 요것도 되지 못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이게 포인트가 이익 충돌 방지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집중을 하라는 거, 업무에 집중하라는데 더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요. 상업 사용에는 뒤에 나오죠.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 항은 개입권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개입권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거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반의 효과에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위반. 자, 위반의 효과 어떻게 되느냐? 경업금지 의무 위반했을 때는 해임할 수 해고할 수 있고 해고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해고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개입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입권이라는 거는 형성권이다. 그리고 그 효력은 채권적으로만 발생한다. 채권적으로만 발생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개입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상업사용인과 거래를 한 자와의 법률관계에 영업주가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 의무 위반 행위를 해서 얻은 이익을 영업주가 그 이익 내놔라고 채권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한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권리를 취득하느냐? 상업사용인이 거래 상대방이랑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어. 그리고 이제 상인, 즉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가구 판매상이에요. 가구 판매상이야. 자기가 1,000원에 사서 1,300원에 팔고 있었어. 1,000원에 사서 1,300원에 팔고 있었어. 근데 상업사용인이 요거를 1,100원에 사서 거래 상대방한테 1,2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 우선 가구를 샀어. 가구를 샀어요. 1,100원에 샀어. 가구를 들고 있어. 아직 팔기 전이야. 그 경우에 이 개입권을 행사한다.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채권적인 효력만 있다니까. 요 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얘한테 귀속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사용인한테 너 취득하고 있는 그 물건 내놔. 1,100원 줄게. 1,100원 주고 그 물건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 상업사용인이 1,100원에 물건 사다가 이미 얘한테 1,200원에 팔았어. 그래서 100원 들고 있어. 그 상황에선 100원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00원 내놔. 이렇게 채권적인 권리만 있어요. 요 거래 당사자에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개입권. 요 거래 당사자에 들어와서 얘와의 거래 주체가 영업주가 된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채권적인 효력만 있다라는 거. 이건 뒤에서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출지문 보시면요. 상업사용인이 영업중에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상업사용인에게 영리성이 없다면 경업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이건 무슨 뭐냐? 자, 영업주가 가구 판매업을 해요. 가구 판매업을 해. 그러면 상업사용인은 이 영업주의 상업사용인은 가구를 사고 파는 행위 해서는 안 되죠. 응? 그런 거 행위서는 안 돼요. 근데 영리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도 돼. 그건 언제냐? 가구를 사는 행위. 우리 집에서 쓰려고 가구를 산다. 그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구 파는 행위. 우리 집에서 쓰던 중고 가구 새 가구로 바꾸려고 중고 가구 팔았다. 이건 영리성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상업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의 경우에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상업사용인도 될 수가 없죠. 자, 상호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오늘 상법 총칙 다 끝내야 되는데